옛날 옛적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 땅에 그 이름만 들어도 날던 새가 떨어지고 울던 아이가 그친다는 병조판서 권필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권력이요, 이름은 날카로운 부시니 이름 그대로 그는 살아있는 권세이자 걷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임금조차 그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그의 눈밖에 난 자는 삼족이 멸해져도 그 이유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경복궁의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저택은 궁궐을 축소해 놓은 듯 화려했으나 그 안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방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오직 더 높은 곳, 용상의 바로 옆자리만을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명망 높은 예조판서의 여식,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림 속 선녀가 걸어 나온 듯한 미색이었으나 그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권필 대감의 완벽한 세상에 놓인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화병일 뿐이었죠. 대감은 그녀의 몸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세에 걸맞은 장식품으로 여길 뿐, 밤에 한 이불을 덮는 날에도 의무처럼 씨앗만 서둘러 뿌리고는 돌아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민씨 부인의 몸과 마음이 오죽이나 시리고 허했겠습니까?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제 뜨거운 욕망과 서러운 눈물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어여쁜 유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권필 대감은 수십 명의 가신을 이끌고 경기도의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본디 무예에 능하여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호랑이를 잡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사내였습니다. 그날따라 사냥터의 안개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한 그는 말을 몰아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어디선가 기이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여인의 살냄새 같기도, 썩은 나무의 냄새 같기도 한 사람의 혼을 빼놓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웬 해괴한 냄새냐?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수사슴 한 마리가 안개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12개의 가지를 가진 뿔은 마치 살아있는 관목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이놈, 오늘 내 칼끝에 피를 묻힐 재물은 바로 너로구나. 그는 말을 박차 사슴의 뒤를 쫓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슴은 그를 더 깊은 숲속으로 유인이라도 하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달렸습니다. 얼마를 더 쫓아갔을까? 갑자기 말발굽 아래의 땅이 푹 꺼지며 그의 말이 앞다리가 부러진 채 고꾸라졌습니다. 으악! 평생 단 한 번도 말에서 떨어져 본 적 없던 그가 속수무책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등줄기가 거대한 나무뿌리에 부딪히며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를 냈고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용하다는 의원들과 안절부절 못하는 가신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팔다리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그의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의 호랑이가 하룻밤 사이에 제 몸뚱이 하나 가누지 못하는 무력한 송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온갖 용하다는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모두가 그를 포기했을 때 그의 아내 민씨 부인만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남쪽 지방 어느 산골에 약초에 능하여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통한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는 의원이 아닌 말을 못하는 벙어리 종놈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땅딸막한 체구에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사내가 대감의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검이라 했습니다. 검처럼 말이 없고 속을 알 수 없다 하여 그리 불린다고 했습니다. 검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으나 유독 그 눈빛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모처럼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내가 정녕 내 지아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감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이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움직이지 못하는 대감과 그를 내려다보는 벙어리 종놈,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래 끓는 목소리로 천한 종놈 따위가 내 옥체를 살핀단 말이냐? 당장 내 몸에서 손을 떼지 못할까? 허나 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감의 비단 이불을 거칠게 걷어내고 그의 옷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앙상하고 무력한 나신이 방 안의 싸늘한 공기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검은 품속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대감이 사냥터에서 맡았던 바로 그 기이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그 약초를 제 침으로 이겨 손바닥에 비벼 끈적한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굳어버린 대감의 약물을 향해 지독하리만치 느리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의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바닥이 대감의 가장 내밀하고 연약한 곳에 닿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그의 약물 위로 기이한 열기를 품은 약초즙이 끈적하게 발렸습니다. 이 더럽고 천한 것. 수치심에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검의 치료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물기를 내듯 대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에 연한 살을 일정한 박자로 지그시 누르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권필 대감은 이 기묘한 감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돌덩이였건만 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미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한 간지럽고도 뜨거운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아니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돌덩이처럼 죽어있던 그의 약물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검의 약초와 그의 굴욕적인 손길에 의해 그의 몸뚱이가 제멋대로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가장 완벽한 굴욕이었습니다. 검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하게 대감의 물건을 쥐고 위아래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멈춰라. 멈추란 말이다. 허나 그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의 약물은 검의 손길에 화답하듯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기를 되찾고 그 크기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섰습니다. 방 안에는 끈적한 약초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정액 냄새가 뒤섞여 지독하게 음란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감, 치료는 어떠셨사옵니까? 권필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을 긍정이라 여긴 부인의 시선이 이불 아래 미묘하게 솟아오른 부분에 잠시 머물렀고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밤에도 그 아이를 다시 부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벙어리 종롱 검은 권필 대감의 침소를 찾았고 매일 밤 똑같은 굴욕적인 치료가 반복되었습니다. 대감의 몸은 날이 갈수록 감각을 되찾아갔고 그는 낮에는 벙어리 종놈을 당장 죽이라고 소리치다가도 밤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 굴욕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순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문틈으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병세를 걱정했으나 날이 갈수록 지아비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몸에 살이 오르는 것을 보며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금기를 어기고 지아비의 방문에 다가가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그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치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비는 벌거벗은 채 누워있었고 그 위에는 벙어리 종롱검이 올라타 마치 말을 타듯 그의 허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고통과 쾌락,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에게조차 제대로 된 위용을 보여준 적 없던 그의 약물이 흉측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
벙어리 종놈의 엉덩이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지만 그 아래로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자신조차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지아비의 몸,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저 뜨거운 욕망. 그 모든 것을 저 천한 벙어리 종놈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그들의 기묘한 행위를 훔쳐보는 은밀한 관객이 되었습니다. 지아비의 방에서 벌어지는 배덕한 광경은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춘화이자 미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상한 벙어리 종놈이 마님과 놀아나고 있다는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대감의 충직한 집사인 박 집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밤중에 몰래 침소를 엿본 그는 민씨 부인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저 요망한 벙어리 놈을 내치셔야 하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게. 지금 대감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는 것은 오직 저 아이의 공일세. 안방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자네는 밖에서 떠도는 악소문이나 잠재울 방도를 찾게. 박 집사는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벙어리 종놈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민씨 부인은 그날 밤 검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 지아비의 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허나 묻지 않겠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지아비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집안이 무사한 것이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녕 그것이라면 내 몸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마. 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벗은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욕정이 아닌 마치 장인이 백토를 살펴보듯 차갑고 분석적인 눈길만이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녀의 몸을 뜯어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붓과 벼루를 가리켰고 이내 막힘없는 필체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님의 몸은 가뭄에 메마른 논과 같사옵니다. 지금 당장 이 몸에 씨를 뿌린들 싹이 트기는커녕 씨앗마저 말라 비틀어질 뿐이옵니다. 대감님의 병은 양기가 폭주하고 있어 생긴 것이옵니다. 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기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마님께서 대감님의 마른 샘에 물기를 터주셔야 하옵니다. 그의 진단은 실로 해괴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대감의 몸을 모두 제 손아귀에 넣고 제 뜻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글자를 썼습니다. 이것만이 대감님을 살릴 유일한 길이옵니다. 선택은 마님께 달려 있사옵니다. 다음 날 민씨 부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지아비에게 해괴한 진단을 전했습니다. 권필 대감은 처음에는 불같이 노했으나 그는 이미 검의 약과 손길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힘없이 부인 마음대로 하시오. 그날 밤 권필 대감의 거대한 침소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침상에는 무력한 대감과 수치심에 몸을 떠는 마님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그들의 곁에는 검이 저승의 판관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짓과 눈빛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민씨 부인의 손을 이끌어 대감의 굳은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덮어 함께 그의 몸을 어루만지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소리,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휘자였고 두 부부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벙어리 종놈이라는 같은 주인을 섬기는 두 명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뒷조사를 하던 박 집사는 남쪽의 한 외딴 사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본래 이름은 장현이라 하오. 10년 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당한 궁중어의 장선생의 유일한 혈육이지. 박 집사는 기억해냈습니다. 10년 전 장어이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자, 그가 바로 자신의 죽은 권필 대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계획된 지독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박 집사는 사색이 되어 한양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마님의 방창호지 너머로 서로 뒤엉킨 세 개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음탕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대감의 침소로 들어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이옵니다. 대감. 저놈은 대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귀이옵니다. 허나 권필 대감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복수라. 그래, 이 정도의 복수가 아니라면 장어이의 원혼이 어찌 눈을 감겠는가. 그래야 하고 말고. 허허. 바로 그때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꺼낸 작은 침 하나를 박 집사의 목덜미에 꽂아 넣었고 집사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남자, 원수와 그 원수의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장현이었구나. 내 이노. 검은 대답 대신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쉬운 자비입니다. 대감께서는 사셔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지옥을 평생토록 그 몸으로 느끼시며 사셔야 합니다. 그는 품속에서 검은 약합과 붉은 약합 두 개를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검은 약을 뜨시면 대감의 몸은 완쾌되어 예전의 위세를 되찾으실 것이나 다시는 산에 구실을 못하는 고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약을 뜨시면 몸은 지금처럼 반신불수이 돼 밤마다 소인의 손길 아래 황홀경을 평생토록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의 눈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권력의 왕좌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쾌락의 노예입니까?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리고 모든 사실이 적힌 종이를 든 민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었더냐? 너는 너의 복수를 위해 내 몸과 마음을. 검은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주신 밤은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겠사옵니다. 그는 두 약합을 민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결정권은 그녀에게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부인, 검은 약을 주시오. 윤씨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의 고뇌가 아닌 선뜩하고도 잔인한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지난 10년간 첩은 너무나도 외로웠사옵니다. 허나 서방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약을 자신의 입안으로 쏙 던져 넣고는 망설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부인. 네, 2년. 지금 무슨 짓을? 그녀가 삼킨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복종과 체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붉은 약을 집어들고 권필 대감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그의 입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침상 위에서 나 없이는, 그리고 저 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오. 당신은 이제 나의 것이오. 온전히 나만의 짐승인 게야. 그녀는 붉은 약을 그의 목구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권필 대감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호랑이의 빛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검은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딜 가느냐? 검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의 복수는 끝났을지 모르나 나의 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너는 나를 속였고 이용했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했지. 그러니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몸으로 평생에 걸쳐. 그녀가 그의 옷을 풀기 시작했을 때 검은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 거미줄의 나비와 함께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0년간 침묵하던 그의 목에서 크하는 기묘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와 함께 썩어 문드러진 혀의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그의 첫마디가 갈라진 목소리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완벽하게 길들여진 짐승 하나와 그 짐승을 지배하게 된 여왕 하나, 그리고 그 여왕에게 목줄이 채워진 또 다른 짐승 하나가 기묘한 삼각관계를 이룬 채 서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 땅에 그 이름만 들어도 날던 새가 떨어지고 울던 아이가 그친다는 병조판서 권필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권력이요, 이름은 날카로운 부신이 이름 그대로 그는 살아있는 권세이자 걷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임금조차 그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그의 눈밖에 난 자는 삼족이 멸해져도 그 이유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경복궁의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저택은 궁궐을 축소해 놓은 듯 화려했으나 그 안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방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오직 더 높은 곳, 용상의 바로 옆자리만을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명망 높은 예조판서의 여식,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림 속 선녀가 걸어 나온 듯한 미색이었으나 그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권필 대감의 완벽한 세상에 놓인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화병일 뿐이었죠. 대감은 그녀의 몸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세에 걸맞은 장식품으로 여길 뿐, 밤에 한 이불을 덮는 날에도 의무처럼 씨앗만 서둘러 뿌리고는 돌아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민씨 부인의 몸과 마음이 오죽이나 시리고 허했겠습니까?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제 뜨거운 욕망과 서러운 눈물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어여쁜 유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권필 대감은 수십 명의 가신을 이끌고 경기도의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본디 무예에 능하여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호랑이를 잡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사내였습니다. 그날따라 사냥터의 안개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한 그는 말을 몰아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어디선가 기이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여인의 살냄새 같기도, 썩은 나무의 냄새 같기도 한 사람의 혼을 빼놓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웬 해괴한 냄새냐?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수사슴 한 마리가 안개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12개의 가지를 가진 뿔은 마치 살아있는 관목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이놈, 오늘 내 칼끝에 피를 묻힐 재물은 바로 너로구나. 그는 말을 박차 사슴의 뒤를 쫓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슴은 그를 더 깊은 숲속으로 유인이라도 하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달렸습니다. 얼마를 더 쫓아갔을까? 갑자기 말발굽 아래의 땅이 푹 꺼지며 그의 말이 앞다리가 부러진 채 고꾸라졌습니다. 으아! 평생 단 한 번도 말에서 떨어져 본 적 없던 그가 속수무책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등줄기가 거대한 나무뿌리에 부딪히며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를 냈고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용하다는 의원들과 안절부절 못하는 가신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팔다리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그의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의 호랑이가 하룻밤 사이에 제 몸뚱이 하나 가누지 못하는 무력한 송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온갖 용하다는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모두가 그를 포기했을 때 그의 아내 민씨 부인만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남쪽 지방 어느 산골에 약초에 능하여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통한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는 의원이 아닌 말을 못하는 벙어리 종놈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땅딸막한 체구에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사내가 대감의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검이라 했습니다. 검처럼 말이 없고 속을 알 수 없다 하여 그리 불린다고 했습니다. 검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으나 유독 그 눈빛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못처럼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내가 정녕 내 지아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감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이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움직이지 못하는 대감과 그를 내려다보는 벙어리 종놈,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래 끓는 목소리로 천한 종놈 따위가 내 옥체를 살핀단 말이냐? 당장 내 몸에서 손을 떼지 못할까? 허나 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감의 비단 이불을 거칠게 걷어내고 그의 옷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앙상하고 무력한 나신이 방 안의 싸늘한 공기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검은 품속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대감이 사냥터에서 맡았던 바로 그 기이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그 약초를 제 침으로 이겨 손바닥에 비벼 끈적한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굳어버린 대감의 약물을 향해 지독하리만치 느리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의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바닥이 대감의 가장 내밀하고 연약한 곳에 닿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그의 약물 위로 기이한 열기를 품은 약초즙이 끈적하게 발렸습니다. 이 더럽고 천한 것. 수치심에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검의 치료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물기를 내듯 대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의 연한 살을 일정한 박자로 지그시 누르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권필 대감은 이 기묘한 감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돌덩이였건만 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미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한 간지럽고도 뜨거운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아니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돌덩이처럼 죽어있던 그의 약물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검의 약초와 그의 굴욕적인 손길에 의해 그의 몸뚱이가 제멋대로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가장 완벽한 굴욕이었습니다. 검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하게 대감의 물건을 쥐고 위아래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멈춰라. 멈추란 말이다. 허나 그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의 약물은 검의 손길에 화답하듯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기를 되찾고 그 크기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섰습니다. 방 안에는 끈적한 약초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정액 냄새가 뒤섞여 지독하게 음란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감, 치료는 어떠셨사옵니까? 권필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을 긍정이라 여긴 부인의 시선이 이불 아래 미묘하게 솟아오른 부분에 잠시 머물렀고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밤에도 그 아이를 다시 부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벙어리 종롱 검은 권필 대감의 침소를 찾았고
매일 밤 똑같은 굴욕적인 치료가 반복되었습니다. 대감의 몸은 날이 갈수록 감각을 되찾아갔고 그는 낮에는 벙어리 종놈을 당장 죽이라고 소리치다가도 밤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 굴욕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순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문틈으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병세를 걱정했으나 날이 갈수록 지아비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몸에 살이 오르는 것을 보며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금기를 어기고 지아비의 방문에 다가가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그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치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비는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고 그 위에는 벙어리 종놈검이 올라타 마치 말을 타듯 그의 허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고통과 쾌락,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에게조차 제대로 된 위용을 보여준 적 없던 그의 약물이 흉측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 벙어리 종놈의 엉덩이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지만 그 아래로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자신조차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지아비의 몸,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저 뜨거운 욕망. 그 모든 것을 저 천한 벙어리 종놈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그들의 기묘한 행위를 훔쳐보는 은밀한 관객이 되었습니다. 지아비의 방에서 벌어지는 배덕한 광경은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춘화이자 미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상한 벙어리 종놈이 마님과 놀아나고 있다는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대감의 충직한 집사인 박 집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밤중에 몰래 침소를 엿본 그는 민씨 부인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저 요망한 벙어리 놈을 내치셔야 하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게. 지금 대감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는 것은 오직 저 아이의 공일세. 안방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자네는 밖에서 떠도는 악소문이나 잠재울 방도를 찾게. 박 집사는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벙어리 종놈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민씨 부인은 그날 밤 검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 지아비의 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허나 묻지 않겠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지아비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집안이 무사한 것이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녕 그것이라면 내 몸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마. 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벗은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욕정이 아닌 마치 장인이 백토를 살펴보듯 차갑고 분석적인 눈길만이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녀의 몸을 뜯어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붓과 벼루를 가리켰고 이내 막힘없는 필체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님의 몸은 가뭄에 메마른 논과 같사옵니다. 지금 당장 이 몸에 씨를 뿌린들 싹이 트기는커녕 씨앗마저 말라 비틀어질 뿐이옵니다. 대감님의 병은 양기가 폭주하고 있어 생긴 것이옵니다. 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기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마님께서 대감님의 마른 샘에 물기를 터주셔야 하옵니다. 그의 진단은 실로 해괴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대감의 몸을 모두 제 손아귀에 넣고 제 뜻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글자를 썼습니다. 이것만이 대감님을 살릴 유일한 길이옵니다. 선택은 마님께 달려 있사옵니다. 다음 날 민씨 부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지아비에게 해괴한 진단을 전했습니다. 권필 대감은 처음에는 불같이 노했으나 그는 이미 검의 약과 손길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힘없이 부인 마음대로 하시오. 그날 밤 권필 대감의 거대한 침소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침상에는 무력한 대감과 수치심에 몸을 떠는 마님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그들의 곁에는 검이 저승의 판관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짓과 눈빛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민씨 부인의 손을 이끌어 대감의 굳은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덮어 함께 그의 몸을 어루만지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소리,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휘자였고 두 부부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벙어리 종놈이라는 같은 주인을 섬기는 두 명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뒷조사를 하던 박 집사는 남쪽의 한 외딴 사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본래 이름은 장현이라 하오. 10년 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당한 궁중어의 장 선생의 유일한 혈육이지. 박 집사는 기억해냈습니다. 10년 전 장어이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자, 그가 바로 자신의 죽은 권필 대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계획된 지독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박 집사는 사색이 되어 한양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마님의 방창호지 너머로 서로 뒤엉킨 세 개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음탕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대감의 침소로 들어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이옵니다. 대감. 저놈은 대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귀이옵니다. 허나 권필 대감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복수라. 그래, 이 정도의 복수가 아니라면 장어이의 원혼이 어찌 눈을 감겠는가. 그래야 하고 말고. 허허. 바로 그때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꺼낸 작은 침 하나를 박 집사의 목덜미에 꽂아 넣었고 집사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남자, 원수와 그 원수의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장현이었구나. 내 이노. 검은 대답 대신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쉬운 자비입니다. 대감께서는 사셔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지옥을 평생토록 그 몸으로 느끼시며 사셔야 합니다. 그는 품속에서 검은 약합과 붉은 약합 두 개를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검은 약을 뜨시면 대감의 몸은 완쾌되어 예전의 위세를 되찾으실 것이나 다시는 산에 구실을 못하는 고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약을 뜨시면 몸은 지금처럼 반신불수이 돼 밤마다 소인의 손길 아래 황홀경을 평생토록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의 눈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권력의 왕좌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쾌락의 노예입니까?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리고 모든 사실이 적힌 종이를 든 민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었더냐? 너는 너의 복수를 위해 내 몸과 마음을. 검은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주신 밤은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겠사옵니다. 그는 두 약합을 민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결정권은 그녀에게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부인. 검은 약을 주시오. 윤씨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의 고뇌가 아닌 선뜩하고도 잔인한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지난 10년간 첩은 너무나도 외로웠사옵니다. 허나 서방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약을 자신의 입 안으로 쏙 던져 넣고는 망설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부인. 네, 2년. 지금 무슨 짓을? 그녀가 삼킨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복종과 체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붉은 약을 집어들고 권필 대감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그의 입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침상 위에서 나 없이는 그리고 저 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오. 당신은 이제 나의 것이오. 온전히 나만의 짐승인 게야. 그녀는 붉은 약을 그의 목구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권필 대감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호랑이의 빛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검은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딜 가느냐? 검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의 복수는 끝났을지 모르나 나의 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너는 나를 속였고 이용했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했지. 그러니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몸으로 평생에 걸쳐. 그녀가 그의 옷을 풀기 시작했을 때 검은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 거미줄의 나비와 함께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0년간 침묵하던 그의 목에서 크하는 기묘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와 함께 썩어 문드러진 혀의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그의 첫마디가 갈라진 목소리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완벽하게 길들여진 짐승 하나와 그 짐승을 지배하게 된 여왕 하나, 그리고 그 여왕에게 목줄이 채워진 또 다른 짐승 하나가 기묘한 삼각관계를 이룬 채 서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 땅에 그 이름만 들어도 날던 새가 떨어지고 울던 아이가 그친다는 병조판서 권필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권력이요, 이름은 날카로운 부신이 이름 그대로 그는 살아있는 권세이자 걷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임금조차 그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그의 눈밖에 난 자는 삼족이 멸해져도 그 이유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경복궁의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저택은 궁궐을 축소해 놓은 듯 화려했으나 그 안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방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오직 더 높은 곳, 용상의 바로 옆자리만을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명망 높은 예조판서의 여식,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림 속 선녀가 걸어 나온 듯한 미색이었으나 그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권필 대감의 완벽한 세상에 놓인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화병일 뿐이었죠. 대감은 그녀의 몸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세에 걸맞은 장식품으로 여길 뿐, 밤에 한 이불을 덮는 날에도 의무처럼 씨앗만 서둘러 뿌리고는 돌아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민씨 부인의 몸과 마음이 오죽이나 시리고 허했겠습니까?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제 뜨거운 욕망과 서러운 눈물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어여쁜 유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권필 대감은 수십 명의 가신을 이끌고 경기도의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본디 무예에 능하여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호랑이를 잡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사내였습니다. 그날따라 사냥터의 안개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한 그는 말을 몰아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어디선가 기이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여인의 살냄새 같기도, 썩은 나무의 냄새 같기도 한 사람의 혼을 빼놓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웬 해괴한 냄새냐?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수사슴 한 마리가 안개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12개의 가지를 가진 뿔은 마치 살아있는 관목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이놈, 오늘 내 칼끝에 피를 묻힐 재물은 바로 너로구나.
그는 말을 박차 사슴의 뒤를 쫓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슴은 그를 더 깊은 숲속으로 유인이라도 하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달렸습니다. 얼마를 더 쫓아갔을까? 갑자기 말발굽 아래의 땅이 푹 꺼지며 그의 말이 앞다리가 부러진 채 고꾸라졌습니다. 으악! 평생 단 한 번도 말에서 떨어져 본 적 없던 그가 속수무책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등줄기가 거대한 나무 뿌리에 부딪히며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를 냈고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용하다는 의원들과 안절부절 못하는 가신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란 말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팔다리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그의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의 호랑이가 하룻밤 사이에 제 몸뚱이 하나 가누지 못하는 무력한 송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온갖 용하다는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모두가 그를 포기했을 때 그의 아내 민씨 부인만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남쪽 지방 어느 산골에 약초에 능하여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통한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는 의원이 아닌 말을 못하는 벙어리 종놈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땅딸막한 체구에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사내가 대감의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검이라 했습니다. 검처럼 말이 없고 속을 알 수 없다 하여 그리 불린다고 했습니다. 검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으나 유독 그 눈빛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모처럼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내가 정녕 내 지아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감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이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움직이지 못하는 대감과 그를 내려다보는 벙어리 종놈,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래 끓는 목소리로 천한 종놈 따위가 내 옥체를 살핀단 말이냐? 당장 내 몸에서 손을 떼지 못할까? 허나 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감의 비단 이불을 거칠게 걷어내고 그의 옷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앙상하고 무력한 나신이 방 안의 싸늘한 공기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검은 품속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대감이 사냥터에서 맡았던 바로 그 기이하고도 달콤한 향내가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그 약초를 제 침으로 이겨 손바닥에 비벼 끈적한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굳어버린 대감의 약물을 향해 지독하리만치 느리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의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바닥이 대감의 가장 내밀하고 연약한 곳에 닿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그의 약물 위로 기이한 열기를 품은 약초즙이 끈적하게 발렸습니다. 이 더럽고 천한 것. 수치심에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검의 치료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물기를 내듯 대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의 연한 살을 일정한 박자로 지그시 누르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권필 대감은 이 기묘한 감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돌덩이였건만 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미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한 간지럽고도 뜨거운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아니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돌덩이처럼 죽어있던 그의 약물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검의 약초와 그의 굴욕적인 손길에 의해 그의 몸뚱이가 제멋대로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가장 완벽한 굴욕이었습니다. 검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하게 대감의 물건을 쥐고 위아래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멈춰라. 멈추란 말이다. 허나 그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의 약물은 검의 손길에 화답하듯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기를 되찾고 그 크기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섰습니다. 방 안에는 끈적한 약초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정액 냄새가 뒤섞여 지독하게 음란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감, 치료는 어떠셨사옵니까? 권필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을 긍정이라 여긴 부인의 시선이 이불 아래 미묘하게 솟아오른 부분에 잠시 머물렀고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밤에도 그 아이를 다시 부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벙어리 종롱 검은 권필 대감의 침소를 찾았고 매일 밤 똑같은 굴욕적인 치료가 반복되었습니다. 대감의 몸은 날이 갈수록 감각을 되찾아갔고 그는 낮에는 벙어리 종놈을 당장 죽이라고 소리치다가도 밤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 굴욕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순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문틈으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병세를 걱정했으나 날이 갈수록 지아비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몸에 살이 오르는 것을 보며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금기를 어기고 지아비의 방문에 다가가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그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치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비는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고 그 위에는 벙어리 종롱검이 올라타 마치 말을 타듯 그의 허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고통과 쾌락,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에게조차 제대로 된 위용을 보여준 적 없던 그의 약물이 흉측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 벙어리 종놈의 엉덩이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지만 그 아래로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자신조차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지아비의 몸,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저 뜨거운 욕망. 그 모든 것을 저 천한 벙어리 종놈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그들의 기묘한 행위를 훔쳐보는 은밀한 관객이 되었습니다. 지아비의 방에서 벌어지는 배덕한 광경은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춘화이자 미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상한 벙어리 종놈이 마님과 놀아나고 있다는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대감의 충직한 집사인 박 집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밤중에 몰래 침소를 엿본 그는 민씨 부인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저 요망한 벙어리 놈을 내치셔야 하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게. 지금 대감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는 것은 오직 저 아이의 공일세. 안방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자네는 밖에서 떠도는 악소문이나 잠재울 방도를 찾게. 박 집사는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벙어리 종놈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민씨 부인은 그날 밤 검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 지아비의 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허나 묻지 않겠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지아비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집안이 무사한 것이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녕 그것이라면 내 몸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마. 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벗은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욕정이 아닌 마치 장인이 백토를 살펴보듯 차갑고 분석적인 눈길만이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녀의 몸을 뜯어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붓과 벼루를 가리켰고 이내 막힘없는 필체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님의 몸은 가뭄에 메마른 논과 같사옵니다. 지금 당장 이 몸에 씨를 뿌린들 싹이 트기는커녕 씨앗마저 말라 비틀어질 뿐이옵니다. 대감님의 병은 양기가 폭주하고 있어 생긴 것이옵니다. 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기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마님께서 대감님의 마른 샘에 물기를 터주셔야 하옵니다. 그의 진단은 실로 해괴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대감의 몸을 모두 제 소나귀에 넣고 제 뜻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글자를 썼습니다. 이것만이 대감님을 살릴 유일한 길이옵니다. 선택은 마님께 달려 있사옵니다. 다음 날 민씨 부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지아비에게 해괴한 진단을 전했습니다. 권필 대감은 처음에는 불같이 노했으나 그는 이미 검의 약과 손길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힘없이 부인 마음대로 하시오. 그날 밤 권필 대감의 거대한 침소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침상에는 무력한 대감과 수치심에 몸을 떠는 마님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그들의 곁에는 검이 저승의 판관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짓과 눈빛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민씨 부인의 손을 이끌어 대감의 굳은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덮어 함께 그의 몸을 어루만지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소리,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휘자였고 두 부부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벙어리 종놈이라는 같은 주인을 섬기는 두 명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뒷조사를 하던 박 집사는 남쪽의 한 외딴 사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본래 이름은 장현이라 하오. 10년 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당한 궁중어의 장선생의 유일한 혈육이지. 박 집사는 기억해냈습니다. 10년 전 장어이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자, 그가 바로 자신의 죽은 권필 대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계획된 지독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박 집사는 사색이 되어 한양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마님의 방창호지 너머로 서로 뒤엉킨 세 개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음탕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대감의 침소로 들어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이옵니다. 대감. 저놈은 대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귀이옵니다. 허나 권필 대감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복수라. 그래, 이 정도의 복수가 아니라면 장어이의 원혼이 어찌 눈을 감겠는가. 그래야 하고 말고. 허허. 바로 그때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꺼낸 작은 침 하나를 박 집사의 목덜미에 꽂아 넣었고 집사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남자, 원수와 그 원수의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장현이었구나. 내 이노. 검은 대답 대신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쉬운 자비입니다. 대감께서는 사셔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지옥을 평생토록 그 몸으로 느끼시며 사셔야 합니다. 그는 품속에서 검은 약합과 붉은 약합 두 개를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검은 약을 뜨시면 대감의 몸은 완쾌되어 예전의 위세를 되찾으실 것이나 다시는 산에 구실을 못하는 고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약을 뜨시면 몸은 지금처럼 반신불수이 돼 밤마다 소인의 손길 아래 황홀경을 평생토록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의 눈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권력의 왕좌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쾌락의 노예입니까?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리고 모든 사실이 적힌 종이를 든 민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었더냐? 너는 나를